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에서 분만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분만 수요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요. 산부인과 의원 대부분이 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고 분만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가 낮다 보니까 분만을 늘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는 게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점인데요. 분만의 특성상 많은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또 의료소송 위험이 크다는 것도 산부인과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모들이 분만을 위해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산모들의 고충과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인데요. 분만할 병원을 찾기 힘든 이런 현실만 보더라도 저출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아이 낳기 힘든 악순환의 구조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실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0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농업 분야의 국감 이슈들 살펴보고요.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자 정신건강의 날이기도 한데요. 이 계절에 찾아들기 쉬운 우울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첫날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초반 분위기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짧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농해수위는 민주당 어기고 의원이 위원장이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 19명이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의원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선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선 의원보다 초선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농해수위 소속의 초선 의원은 민주당엔 문금주, 문대림, 임미애, 이병진 의원 이렇게 4명이고요. 국민의힘엔 서천호 의원, 진보당엔 전종덕 의원까지 6명입니다.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초선 의원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농해수위 국정감사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가 진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정감사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요. 첫날에 한 30분가량 지체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들 자리마다 노트북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노트북에 쌀값, 한우값 폭락, 무대책, 윤석열 정권 이런 문구가 내걸려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국감장 입장을 거부한 건데요. 한 30여 분 실랑이 끝에 민주당이 문구가 쓰인 이 피켓을 내리면서 입장 거부 상황도 종료됐습니다. 쌀값과 한우값 폭락 문제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도 또 한 번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국감이 시작되면서 이 가장 화제가 된 건 벼멸구의 농업재해 인정 소식이었는데요. 농촌 현장에서 이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가 원인인 농업재해로 인정하라 이런 요구가 빗발친 지 약 20일 만입니다. 국감 전인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4일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 기자회견을 하면서 벼멸구의 농업재해 인정을 촉구했지만 농식품부 입장은 이 벼멸구 피해가 극심한 것과 기상 환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또 언제 검토가 끝날지 그 시점도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을 내내 밝혀왔거든요. 네. 수확이 임박한 농민들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송미령 장관이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한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사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슷한 시간에 농민단체가 농식품부의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중에 낭보가 전해진 건데요.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후 절차도 잘 준비하라. 이런 입장의 기자회견으로 전환됐습니다. 농민분들의 현안 한 가지가 해결이 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감 이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충실한 분석 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를 질타하는 모습이 돋보였는데요. 임미애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와 자문을 통해서 정부가 물가 안정용으로 수입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양파 이런 품목들이 물가 안정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농축산물이 수입되면 생산자인 농민 피해는 직접적이고 또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농민 측 피해 문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야 할 가격 인하 효과 역시 미미했다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들여 관세도 받지 않고 수입한 농축산물 그럼 누가 이익을 받나 살펴봤더니 네. 이 1,600억 원의 수입산 소고기 관세 지원액 중에서 12%만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었고요. 나머지 88%는 수입 유통업자한테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가 안정용 농산물 수입 정책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좀 신중히 검토됐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고기 수입으로 한 해만 연간 9,900억 원의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또 이원택 의원은 규정된 TRQ 그러니까 저율 할당 관세 물량의 증량을 결정할 때 기획재정부가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아야 할 법정 서류가 7종이 있는데요. 절반 이상이 누락되거나 부실 작성 또 부실 검토되고 있는 위법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와 농식품부 모두 이 서류 제출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원택 의원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를 보고 국감 이후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수입하면은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 88%가 수입 유통업자에게 혜택이 간다. 네. 네. 그 농산물 수입량이 최근에 늘어났는데 법에서 정한 행정 처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 이거 좀 답답하네요. 네, 세금이 이 정책 목표대로 사용되지 않은 점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는 현실과 정책이 엇박자를 내거나 이 부처 간의 연관산업의 소통 부재 상황도 확인이 됐는데요. 정부가 스마트팜 확대에 힘을 쏟는 거 다 아시죠? 네네. 이 농업을 첨단 자동화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청년 농민 육성까지 연결시키겠다. 이게 농식품부 구상인데요. 그림은 좋은데 첨단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이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적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건데요. 문대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의 보고서에 전기보다 등유 같은 기름의 난방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은 앞으로 전기 대신 기름을 대는 것이 효율적인 소비다. 이런 내용이 개편 방안에 나왔다고 합니다. 문대림 의원은 여러 개편 방향 중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문제를 화두로 삼고 있어서 이제 화석연료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농업은 기름을 떼야 한다는 것이 연구 용역의 주장이라면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문대림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누적 적자 문제로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팜을 30%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엔 당연히 전기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을 짚으면서 농업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까지 이 용역 보고서에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특히 이 문제에 농식품부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 그리고 식량 주권 확보 문제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정책 국감이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농해 수위만 김건희 여사 이슈가 아닌 민생 의제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의 문금주 의원은 별을 가지고 나왔고요. 박덕흠 의원은 배추를 가지고 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현장에 농민들이 출석해 발언을 했고요. 이런 현장성을 잘 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오늘 25일 종합감사까지 충실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을 통해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정신건강의 날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계절만 바뀌어도 찾아들 수 있을 수 있죠.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이 한 달에 한 번 네. 오는 주치의 네. 만나는 느낌. 그런가요? 예, 네. 너무 반갑기도 한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또 우울증이에요. 특히 네. 가을철 되면은 병원 찾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 그런가요? 예, 그렇죠. 이제 가을철 되면은 일조량이 변하잖아요. 원래 예. 햇빛의 양이 변하고 또 햇빛에 쬐는 시간이 줄잖아요. 낮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생각보다 저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도 그래요? 네, 저희가 이게 햇빛의 양이나 햇빛에 쬐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 일주기 리듬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내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조량 변화에 따라서 기분도 바뀌고 또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잖아요. 여름이나 봄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추워지니까 또 밖에 잘 나가지 않고 하다 보면은 좀 기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우울증에 소인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울증을 겪으시면서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군요. 근데 또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햇빛 쬐고 있으면 좀 기분이 괜찮은가요? 도움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나가서 햇볕 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병원을 더 방문하시는 거겠죠. 네. 그 우울감을 느낄 때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약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우울증인 건가? 이게 좀 구분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맞아요. 일단 뭐 우울감은 누구나 겪는 거죠. 저도 겪고 아마 아나운서님께서 겪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우울감은 일반적으로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나 우울한데 했다가 한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조금 그래도 일상이 다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 우울증은 훨씬 더 깊은 감정이죠. 훨씬 더 오래 가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병과 병이 아닌 것의 기준은 기능이거든요. 기능. 네. 이런 우울감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의 대인관계가 힘들다. 일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좀 너무 우울하다라고 느끼신다면은 한 번쯤 좀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입니다. 2주 이상 네. 지속되는 꽤 많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그 우울감이고요. 그것 때문에 좀 뭔가 하던 게 흥미가 없어지고 수면 패턴 깨지고 뭐 식욕이 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좀 임상적인 행동 패턴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우울증이라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네네.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과 거기에 수반되는 행동 패턴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행동 패턴이 변한다. 네네. 요즘 마음 건강 챙기기가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울증이 근데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네, 맞아요. 혹시 요즘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정신건강의 날을 챙기는 이유도
왜 챙길까요? 요즘에 정신건강.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현대 사회가 이제 되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빠르게 변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사회적 압박도 굉장히 많죠. 성공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생존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는 병이 더 좀 많이 강조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계속 여유를 찾기가 힘드니까 좀 여러 가지 뭐 변화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좀 더 잘 빠지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도 한번 지나갔었잖아요. 그죠? 네네. 2021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약 2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아졌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를 보면 2017년 대비 2021년이 우울증 환자 수가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35%면 엄청나게 많은 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증가된 상태인데 아마 21년 기록이니까 지금은 더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사회적인 변화 요인들, 갑작스러운 어떤 세계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을 말할 때 이거 마음의 감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감기는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네. 정말 감기처럼 그런 건가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감기라는 표현이 좀 약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에 제가 좀 동의하는 부분은 감기처럼 많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흔한 정신질환이다 라는 부분이라면 좀 이제 감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근데 감기처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스펙트럼이 매우 넓거든요. 증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순히 또 쉬거나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질환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볍게 그냥 우울증감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좀 감정이 왔다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뭐 최근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울증은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성 질환이다. 신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신체에 염증 받는 것들도 함께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다린다고 지나가는 감기 같은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 신체 염증 반응도 네, 일으키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네, 무섭습니다. 단순히 그냥 왔다 가는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까 우울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하셨는데 종류가 어떻습니까? 우울증 다양하겠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세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종류 증상도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세대별로 보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짜증 아니면 반항적인 행동 같은 것들로 이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학교 성적 떨어지거나 뭐 친구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성인에서는 피로감, 무기력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되게 좀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가정 문제 같은 것이 요인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노년층에서는 우울증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좀 가슴이 답답하다, 아니면 좀 허리가 아프다, 여기 쑤시고 아픈 데가 굉장히 많아져서 못 움직이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근데 정형외과 가는데 그렇죠. 뭐 딱히 말이 없고 맞아요. 별로 이제 뭐 뭔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네. 근데 몸 계속 아프다 하면은 한번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울증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굉장히 극심하게 불안한 우울증도 있고요. 막 벌벌 떨리고 초조하고 가만히 자리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계속 뭔가 불안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우울증도 있는 반면에 무기력한 우울증은 다 하기 싫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활동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침대와 한 몸이 된다고 하죠. 네, 그런 상태가 되어서 계속 뭐 일주일 내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병원에 오시는 우울증 환자분들이 한 번씩 얘기하시는 게 저 선생님 뵈러 2주 만에 나왔어요. 아 진짜? 네, 지난번 병원 왔다 가고 나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진짜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병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긴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침대와 한 몸이 돼서 물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침대에서 다 할 수 있고 뭐 배달시키면 되고 그쵸, 먹는 그쵸. 것도 문제 해결되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의 뭐 라는 집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좀 어쨌든 그 정도가 되면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지금 이제 머릿속에 하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 네네네. 기준으로 놓는 거죠. 계속되는 맞습니다. 예, 그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우울증에 딱 걸린다고 느꼈을 때 아니면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나름대로 할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벗어나려고. 예, 잘못된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잘못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흔하게 하는 잘못된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집에만 있는 거. 난 힘드니까 일단 쉬어야 되겠다. 일도 그만두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일단 쉬면서 집에만 있을래 하는 것이 전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쉬운 방법인데 근데 우울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집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우울한 기분이나 생각에 젖어들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반추하잖아요. 반추하다 계속 떠오르죠. 되죠. 그런 생각들 자꾸 곱씹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에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 나 이런 얘기하면 괜히 싫어하니까 전염될 것 같아서 나 우울한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시는데 감정 공유하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나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희 뇌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복잡한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면 주의가 환기되잖아요. 그러면서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편도체라는 부위는 우리의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게 과잉 활성화된 것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지 되는 병이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뭐 일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뭐 할 때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쵸.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 많이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당연히 뭐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계속 주어졌을 때 연구에 따르면 뇌의 구조도 바뀐다고 하거든요. 뇌 자체가 위축이 되고 뇌의 특정 기관이 좀 쪼그라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세포로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세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와, 스트레스 무섭네요. 예. 그 스트레스가 점점 이제 차오르게 되면은 비유하자면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황과 똑같습니다. 컵에 물이 조금만 차 있을 때는 흔들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와서 조금만 툭 건드려도 흘러넘치죠.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좀 예민하고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주변 자극들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 중에 이제 스트레스가 뇌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1순위로 꼽는 게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이죠. 네, 운동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운동에 대한 연구가 운동과 기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사실 워낙에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뭐 수만 가지 연구 중에서 이제 전부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운동하면 좋다. 운동하면 기분에 좋다. 감정 조절도 잘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 환기도 잘 되고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울증을 다루는 상담 기법의 어떤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운동 활성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법인데 즉 내가 여러 가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몸을 움직임으로써 계획된 활동을 하고 그 활동들에서 여러 가지 좀 성취감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운동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운동? 또 헬스장 가야 되는 건가? 근데 그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꼭 그렇게 어디 가서 열심히 웨이트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며칠 정도 30분 이상 정도 되는 유산소 운동 적당히 땀이 날 정도의 뭐 뛰기 걷기 정도를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막 천천히 걷고 이거는 이제 운동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뭐 마지못해 걷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약간 전환이 될 만한 그런 땀을 흘릴 만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 우울증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할 때, 그쵸. 야 기분 전환 좀 해봐. 기분 좀 좋게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기분 전환은 필요하긴 합니다. 예, 기분 전환도 우울감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사실 우울증은 좀 더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쉽게 조언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비유하자면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걸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 비슷하죠. 잠깐 예. 허준이 오신 줄 알았어요. 걸어봐 네.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안 되는데 우울증이라는 병은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이제 특징인 병인데 좀 계속 활동해봐 뭐 좀 해봐 기분 전환해봐 하는 그쵸. 것은 되게 쉽게 툭툭 말하는 그렇죠. 게. 좀 다소 좀 폭력적인 그런 맞아요. 일이라고 폭력적이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우울증 환자가 겪는 그 무기력함 이게 사실 말씀 들으면서 뭐 침대와 한 몸이 된다 아까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 네네. 듣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그런데. 맞아요. 예. 근데 이 무기력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게으름 있잖아요. 네. 게으를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다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무기력함과 게으름 어떻게 네네. 다른지. 그리고 이거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건지. 네네네. 예. 사실 뭐 우울증 환자분의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좀 겉으로 봐선 티가 별로 안 나긴 하는데요. 둘 다 똑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네, 그죠. 이제 게으름은 하지만 좀 보통 하기 싫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우울증의 무기력감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에너지가 없는 거죠. 소진된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양치도 안 되고 씻지도 양치도 않고. 안 돼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환자분들은 안 씻고 오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 저 냄새 나지 않아요? 진료실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그 정도로 며칠 동안 안 씻고 오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2주 동안 안 씻고 네. 2주 동안 누워 있다가 네네. 그냥 오시는 예, 거예요. 그냥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네.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우울증을 걸렸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게으르다는 인식을 좀 해주지 않는 것, 좀 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다도 좀 이제 폭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큰 덩어리의 어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를 좀 잘게 쪼개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아까 제가 20분 뭐 좀 뛰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뛰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5분 산책 해보자. 야, 오늘은 하나하나. 장을 보러 가자. 마트 가서 장 보러 갔다 오자. 근데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요.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집에서 계속 있다가 오랜만에 햇볕 쬐고 또 씻고 나가서 뭔가 장을 보고 오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활동이지만 우울증을 겪으면서 굉장히 무기력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아주 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이제 뇌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들, 노리를 활성화시키는 도파민 같은 물질들이 잘 분비가 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먼저 좀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작은 것이라도 잘 계획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그 작은 실천들이 중요하다 네.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 수면 패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이 수면 패턴을 유지를 하란 말을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요즘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수면 패턴 유지하는 게 우울증 극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잠이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좀 비슷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아, 그래요? 하루의 리듬을 맞추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또 밤에 잠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뭐 일을 해야 된다든지 갑자기 좀 걱정이 생겼다든지 할 때 좀 잠이 늦게 드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떤 루틴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균일하게 하루 주기에 맞게 좀 작동을 하는데요. 생활을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체계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잘 맞춰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낮 동안에도 루틴한 활동들을 좀 계획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내가 정말 하기 싫더라도 오전에는 뭘 하고 러프하게라도 오후에는 뭘 하고 저녁에 뭘 하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유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할 게 없으면 카페를 가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처에 카페는 워낙 많으니까 네네. 그냥 노트북이나 이거 책 같은 거 챙겨 들고 카페를 가는 것만으로도 일단 나가는 네, 거. 일단 예. 나가는 것도 되고 나가면 또 전환이 되잖아요. 나가면 모르는 음악이 들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창밖에 풍경도 한번 좀 구경을 하게 되고 노트북 가져가면 일단 뭐라도 좀 끄적끄적 하게 되니까 찾아보고 검색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3시간 하고 오면은 뭔가 좀 뿌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뭔가 작은 성취를 함으로써 뿌듯한 느낌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울증의 어떤 행동적인 치료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상의 작은 행동부터. 네, 그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우울증이 자주 재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혹시 재발하는 이유가 뭔지도 일단 궁금하고 네. 이걸 막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예. 우울증이 재발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좀 만성적인 질환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기분이 아니고 한번 우울증이 내 몸에 생기기 시작하면 뇌도 조금 변하고요. 몸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도 변하고 행동 패턴 자체가 바뀌어요. 진짜 무섭네요. 네, 예. 우울증이 이제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병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가라앉으면서 수반되는 행동 패턴들이 변하는 병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삶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바뀐 삶이 원래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작은 요소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재발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저희가 사파라고 하거든요. 사파? 예, 우울증에 있었던 기간을 사파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첫 번째 우울증 사파 후에 60-60%의 환자가 1년 이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또 예. 두 번째 사파, 한 번 더 왔다. 예. 두 번 겪은 분들은 그 비율이 한 70-8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엄청나게 높네요. 네. 재발 가능성이. 네,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치료를 받을 때 제때 잘 받는 게 중요하고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치료받으면서 길다는 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되게 한 몇 주 정도 단위가 몇 개월 그건 좀 길게는 한 1-2년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서 행동 패턴과 생활 패턴들을 잘 변화시킨 후에 아주 신중하게 치료를 중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 진짜 뇌까지 변한다니까.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뇌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안 좋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랬다 이제 충분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어요. 네. 상담도 열심히 하고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했어요. 패턴도 완전 변하고. 그러면 다시 뇌가 좋게 변하나요? 뇌가 다시 변할 수 있죠. 뇌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뇌는 사실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변하고 또 좋아지고 나면 다시 변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뇌가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노화가 되면서 한번 늙으면 이제 뇌세포가 파괴되니까 회복이 안 된다고 알려졌었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네,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뇌가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요.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세포가 다시 나이가 들어도 혹은 파괴된 후에도 연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령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치료에 계속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울증이 이제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죠? 네네.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한번 우울증 걸렸는데 치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네. 이거 나 또 우울증인가? 음. 이거를 혹시 어떤 신호로 알아챌 수 있나요? 재발의 신호로는 이제 보통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일단 우울감도 있지만 생활 패턴이 좀 바뀌어요. 생활 패턴. 잠이 다시 안 오기 시작해요. 네, 잠이 안 들고 또 자려고 하면은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해요.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입맛이 떨어져요.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요. 이런 식으로 좀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생각과 기분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은 뭔가 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기에 잘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겪으신 분들은 혹시나 이게 재발의 징후가 아닌지 혼자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우울증 치료 중에 약을 복용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를 혹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병원을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이죠. 먹게 되면은 중독될 것이다. 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먹게 되면 좀 중독될 것이고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이걸 먹으면 막 침 흘리고 다니고 눈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내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서 우울증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눈 풀려서 다니더라.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약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고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약을 먹게 될 리는 거의 없거든요. 내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좀 필요성에 따라서 약은 좀 굉장히 바뀌고 다양하게 조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항우울제 중독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사실 항우울제 자체는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네, 약물은 중독이 아니고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구다. 네,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약은 처음에 자전거 배우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보조바퀴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보조바퀴는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는 유용한데 좀 자전거 잘 타게 되면 보조바퀴는 필요 없거든요. 떼죠.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나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꽤 오래 약을 좀 드셔야 되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생활 패턴이 좋아지고 나의 회복 탄력성이 돌아오게 되면은 약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은 약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가족이나 친구 입장이에요.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쉽게 하는 것들을 좀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는 아까 거.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거 의지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힘내. 우울해? 우울하지 않게 해. 그러니까 조금 나가서 좀 걸어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공감을 많이 해주고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함께 좀 생활 리듬을 같이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나가주고 같이 산책도 해주고 좀 같이 하자. 힘내라는 그냥 일방적인 조언보다는 같이 무언가 좀 해나가자라는 쪽으로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고 또 치료를 받는데도 함께 동참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 지금 이제 박인경님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자주 전화해서 우울하고 힘든 얘기를 자주 많이 하신대요. 네. 그로 인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신대요. 자꾸 이제 우울한 얘기 들으니까. 네네네. 우울증인 지인을 대하는 엄마의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셨어요. 너무 공감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들어주는 게 중요는 한데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또 들어주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초반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같이 무언가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패턴들을 만들어주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패턴을 만들어주게 이를테면 도움을 좀 주라고. 뭐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모임에 좀 데리고 나가준다든지 행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네가 좀 계속 주기적으로 한번 마음 놓고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유해준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서 처음에는 도움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나중엔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게 독립할 수 있게 좀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해나가는 쪽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손잡고 병원에 가는.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멀리 살고 이러면은 커뮤니티가 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아마 친척분이 병원을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고 계시지 않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잘 달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다가 털어놓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병원에다가 털어놓고 얘기하고 도움받고 의지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치료에 있어서 제일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린애 성장법 시간 한 달에 한 번이라 너무 귀한데 오늘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환절기라서 감기도 걸리고 마음의 감기도 찾아들 수 있습니다. 햇빛 쐬면서 아까 들으셨죠? 많이 걷고 활기차게 보내는 게 심신의 감기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민수 씨에게는 군 복무 중인 동생이 있습니다. 한 번쯤 면회를 가고 싶었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강원도 최전방까지 이동할 교통편을 찾기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